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2005년의 한겨울 새벽 3시를 알리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질 듯 고요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이 동네는 낮에도 사람의 발길이 뜸했지만 이 시간에는 마치 세상 모두가 잠든 듯 정막이 감돌았다. 그 정막을 깨뜨린 것은 갑작스럽게 피어오른 연기였다. 주택 1층 오래된 목재 문틈으로 새어나온 검은 연기가 골목을 뒤덮기 시작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 창문 유리를 뚫고 나온 붉은 화염이 어두운 하늘을 물들였고 곧이어 요란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뒤흔들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소방관들은 물줄기를 뿌리며 필사적으로 화재를 진압했다. 이웃들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불안한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누가 저 안에 있을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은 없었다. 불길이 잦아들고 소방관들이 잔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과 마주했다. 거실 한가운데 40대 여성 김수진 가명의 시신이 차갑게 식은 채 쓰러져 있었다. 김수진의 시신은 단순한 화재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고 옷은 찢겨져 어깨와 가슴이 드러난 상태였다. 방 안은 뒤죽박죽이었다. 서랍은 엎어져 있었고 책상 위의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금고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현금과 귀중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성폭행의 흔적이었다. 누군가는 이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다. 수사팀은 현장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범인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불에 탄 잔의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웃들 중 목격자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새벽 시간에 모두 잠들어 있던 터라 유의미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골목 입구에 설치된 오래된 CCTV는 화질이 너무 낮아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다. 사건은 빠르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김수진은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를 해칠 만한 원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절도와 강간, 살인, 방화까지 저지른 이 범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범죄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대영은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수진의 집에서 훔친 금품이 든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몇십만 원과 금목걸이 그리고 그녀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이대영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을 채운 것은 묘한 쾌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되새기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불길이 치솟는 집을 뒤로하고 그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다. 이대영은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얼굴을 한 평범한 삶을 사는 듯 보이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성폭행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사건은 그를 비뚤어진 길로 이끌었다. 그는 세상을 원망했고 자신을 연민했다. 그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대영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다. 그는 폐쇄적이었고 방어적이었다. 그의 세계는 왜곡된 욕망과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김수진의 집에 들어가기 전 며칠 동안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집이 외진 골목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잠든 새벽을 노렸다.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래된 자물쇠는 그의 손에서 쉽게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조용히 방을 뒤졌다. 하지만 김수진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그를 발견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이대영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덮쳤다. 그의 손은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조였다. 그녀가 저항을 멈췄을 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그의 왜곡된 욕망은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그는 그녀의 금고를 열고 돈과 귀중품을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집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집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흔적을 완벽히 지웠다고 믿었다. 그는 골목을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불길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그 광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대영은 그날 이후로도 평범한 삶을 가장하며 살아갔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살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냉랭했다. 그는 아내와의 성적인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는 여성 속옷을 모았고 음란물을 수집했다. 그의 집 한구석에는 그가 훔친 신분증들이 쌓여갔다. 그는 그것들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김수진의 신분증도 그 안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여다보며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다. 세상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수사팀은 매일같이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단서는 막다른 길로 이어졌다. 김수진의 죽음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이대영은 그 사건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쾌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의 어두운 욕망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욕망은 그를 또 다른 범죄로 이끌 것이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13년의 서울은 여전히 새벽이면 고요에 잠겼지만 그 고요 속에서 이대영은 또 다른 어둠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갔다. 낮에는 공공기관의 하급 직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무난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날 새벽 5시 이대영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낡은 차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음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듯 몰입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손전등 빛이 차창을 비췄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환상을 깨트렸다. 이대영은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관은 그의 수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차에서 끌어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경찰의 말에 이대영은 주저하며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경찰관은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살폈다. 차 좀 확인합시다.
경찰은 그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차 트렁크가 열리자 경찰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트렁크 안에는 여성 속옷이 비닐봉지에 잔뜩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남성용 성기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대영의 소지품에서 나온 물건들이었다. 그의 가방에서 타인의 신분증 여러 개와 휴대폰 2대가 발견되었다. 경찰관은 즉시 그를 연행했다. 이게 다 뭐야? 이 신분증들은 어디서 난 거지? 경찰의 질문에 이대영은 말을 더듬었다. 그냥 주웠습니다. 길에서 주운 겁니다. 경찰서로 끌려간 이대영은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침착했다. 그는 자신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신분증은 정말 우연히 주운 겁니다. 누가 버린 걸 제가 주웠을 뿐이에요. 그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소지품을 하나씩 점검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그의 노트북을 열어본 순간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노트북에는 23개의 타인 신분증 사본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8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방화강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김수진의 신분증이었다. 이건 뭐야, 이대영 씨? 형사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김수진의 신분증 사본을 화면에 띄우며 이대영을 몰아붙였다. 이 여성을 아는 거지? 8년 전 그 화재 사건. 기억나? 이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피했다. 모릅니다. 그냥 주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의 거짓을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이대영을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대영의 집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였다. 형사들이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했다. 거실 한쪽에는 음란물로 가득한 USB 드라이브와 외장 하드가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성들의 사진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몰래 촬영된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잔인한 살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이 목이 졸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형사들은 숨을 삼켰다. 그들은 이대영이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형사들은 이대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대영 씨, 이 영상은 뭐야? 이건 단순히 주운 신분증 문제가 아니야. 당신 사람을 죽였지? 이대영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형사들의 끈질긴 질문과 증거 앞에서 그는 점점 무너졌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술에 취해 있었어요. 제가 그냥 돈을 훔치려 했는데 그 여자가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려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은 묘하게 메말라 있었다. 그는 김수진을 살해한 날 밤에 이를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그녀가 깨어나자 겁에 질려 그녀를 제압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조였고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 그는 그녀의 몸을 더듬으며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채웠다. 그는 화장품 용기를 사용해 그녀의 몸을 능욕했고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형사들은 그의 말에 치를 떨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이대영의 자백은 수사팀에게 충격을 안겼다. 8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 그의 왜곡된 행동들. 그는 단순히 한 번의 범죄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 수사팀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이대영의 어두운 그림자가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치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다. 형사들은 이대영을 마주 앉히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여성 속옷 훔친 신분증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살인 영상. 형사 김민수 20년 차 베테랑은 이대영의 담담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대영 씨, 이제 솔직히 말해.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야. 당신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말했잖아요. 그 여자 김수진 우연이었어요. 돈을 훔치려다 일이 커진 거라고.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연? 그럼 이 영상은 뭐야? 당신이 직접 찍은 거잖아. 이게 우연으로 찍혔나? 그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면에는 김수진이 숨을 거두는 끔찍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다. 그건 그냥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형사들을 소름 돋게 했다. 기억하고 싶었다고? 김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당신 사람을 죽이고 그걸 영상으로 남겨?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할 짓이야? 이대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묘한 자기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형사들은 이대영의 심리를 파고들기 위해 전략을 바꿨다. 그들은 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이대영 씨, 당신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왜 이렇게 됐지? 형사 이지연 팀의 심리 분석 전문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이대영이 방어적인 태도를 풀도록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냥 힘들게 자랐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말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수사팀은 이대영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하나씩 분석했다. 그의 컴퓨터에는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그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였다. 여성들의 사진, 몰래 찍힌 듯한 일상적인 모습들, 그리고 더 섬뜩한 것은 피해자들의 소지품이었다. 신분증, 옷까지,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그는 그것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병적인 집착임을 직감했다. 이대영 씨, 당신은 왜 이런 물건들을 모은 거지? 이게 당신한테 무슨 의미야? 그녀의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몇 시간에 걸친 취조 끝에 이대영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져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혼잣말처럼 들렸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초등학교 2학년 그는 동네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를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날의 기억은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 뒤로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다. 이지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다. 그의 트라우마는 그의 성 정체성과 욕망을 왜곡시켰다. 그는 여성 속옷을 착용하며 자신의 상처를 달래려 했고 음란물을 수집하며 현실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렀다. 그는 피해자들을 단순한 대상으로 보았다. 그들에게서 물건을 훔치고 그들의 삶을 빼앗으며 그는 자신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다. 김민수는 그의 자백을 더 끌어내기 위해 분위기를 바꿨다. 그는 커피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대영 씨,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우리도 이해하고 싶어. 김수진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지? 다른 사건, 다른 피해자. 이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또 다른 사건. 그는 중얼거렸다. 형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그가 무언가를 털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이대영은 갑작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생일에 케이크 먹은 적 있나요, 형사님? 그의 질문은 뜬금없었다. 김민수는 당황했지만 분위기를 유지하려 대답했다. 있지 왜? 이대영은 테이블을 바라보며 말했다. 작년에 내 생일에 혼자 케이크를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그날이 떠올랐어요. 약수터에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형사들의 눈이 커졌다. 약수터? 무슨 약수터? 이지연이 다급히 물었다. 이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995년 아차산 약수터. 그 여자 내가 죽였어요. 그의 말은 치조실을 얼어붙게 했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차산 약수터 살인사건. 50대 여성이 돌에 맞아 살해된 채 발견된 그 끔찍한 사건. 피해자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나뭇가지가 그녀의 몸에 꽂혀 있었다. 그 사건 역시 미제로 남아 있었다. 왜 그랬어? 김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대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여자가 날 비웃었어요. 내가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는데 세수하지 말라고 타박했죠. 그게 화가 났어요. 그는 마치 사소한 일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 뒤에는 깊은 병이 숨어 있었다. 그는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형사들은 그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피해자라고 믿었다. 치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형사들은 이대영의 자백을 하나씩 기록하며 그의 범죄를 파헤쳤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의 내면 깊숙한 곳, 그의 왜곡된 욕망의 뿌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심리 분석가를 불러 그의 정신 상태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이대영의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지만 그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다. 치조실의 조명은 희미했고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대영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형사 김민수와 이지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자백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이대영의 내면을 파헤치기 위해 심리분석가 박소영을 불렀다. 그녀는 이대영의 파일을 훑어보며 그의 행동 패턴과 심리적 특징을 분석해왔다. 박소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대영을 관찰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은 오히려 불안감을 자아냈다. 이대영 씨, 당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박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트라우마와 욕망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 당신은 어린 시절 큰 상처를 받았죠. 그 이후로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됐나요?
이대영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를 느리게 두드렸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누군가는 다 가지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 가지죠.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걸 가졌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여겼다. 박소영은 그의 말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게 뭐였죠? 돈?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녀는 그의 욕망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이대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원했어요. 그들의 자유, 그들의 자신감. 저는 그런 걸 가질 수 없었으니까. 그의 말은 점점 더 혼잣말처럼 들렸다. 그는 김수진과 약수터 피해자를 단순한 대상으로 보았다. 그들의 죽음은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다. 심리 분석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박소영은 이대영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의 어린 시절 성폭행 경험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성정체성 혼란과 왜곡된 성인식을 낳았다. 그는 여성 속옷을 착용하고 음란물을 수집하며 자신의 상처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했다. 당신은 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박소영의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약했으니까요. 저처럼. 그의 말은 형사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이지연은 그의 파일을 다시 넘기며 물었다. 이대영 씨, 당신은 아내가 있잖아요. 왜 아내와의 관계로는 충분하지 않았나요? 이대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뭔가 더 다른 걸 원했어요. 그는 아내와의 성적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 채웠다. 여성 속옷을 입고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며 그는 자신이 통제력을 가진 듯 느꼈다. 수사팀은 그의 자백을 바탕으로 두 사건을 재구성했다. 김수진 사건은 계획적이었고 약수터 사건은 우발적이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그의 병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피해자들을 단순한 물건처럼 여겼다. 그는 그들의 신분증을 수집하며 그들의 삶을 소유했다고 믿었다. 박소영은 그의 행동이 자기 연민과 분노의 혼합물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상을 자신을 해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하듯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녀의 말에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모든 범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사팀은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신분증 23개는 단순한 절도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일부는 그가 훔친 것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피해자들의 것이었다. 형사들은 그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대영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취조실에서 점점 더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며칠 후 재판 날짜가 잡혔다. 법정에 선 이대영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사는 그의 범죄를 하나씩 낱낱이 밝혔다. 김수진 살인, 약수터 살인, 그리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 검사는 그의 병적인 행동과 무감각한 태도를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대영은 변호인 옆에 앉아 조용히 판사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대영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두운 심연은 여전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며 김민수는 박소영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정말 인간일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박소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는 인간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어요. 우리가 본 건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심연이었죠. 그들은 법정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이대영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